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7년 3월 미국 텍사스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24살의 여성 앰버 베넥은 봄방학을 맞아 여행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앰버는 모험심이 아주 강한 여성이었어요. 이전에도 요세미티, 옐로스톤, 세쿼이어, 레드우드 같은 미국의 주요 국립공원들을 혼자 여행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번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장소, 바로 미국의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에 걸쳐서 있는 거대한 그랜드 캐년을 목표로 삼았고, 그 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기대하던 곳은 바로 하바수 폭포입니다. 하바수 폭포는 그랜드 캐년에서도 아주 깊은 협곡에 숨어 있습니다. 인디언 부족 보호구역이라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마을과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야말로 오지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 청록색을 띠는 비현실적인 에메랄드 물색깔 때문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아름답죠. 한 300m 정도 높이의 폭포인데 많은 사람들이 막 물살이 떨어지는 이 폭포 밑에서 수영하는 걸 버킷리스트로 꿈꾼다고 하는데 앰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웅장한 풍경에 그녀가 마음을 뺏겼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하게 된 거죠. 자, 우선 그녀는 차를 몰고 살고 있던 텍사스에서 애리조나까지 로드트립을 하기로 합니다. 구체적인 여행 루트도 자신의 SNS에 업로드했고 그 외 필요한 짐들도 다 철저히 준비했어요. 하지만 대학생이었던 앰버는 경비가 이렇게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숙박만큼은 차에서 해결하기로 마음먹어요. 드디어 3월 11일 대장정의 여행길이 시작됩니다. 그녀가 살던 곳에서 그랜드 캐년까지는 어림잡아 한 1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니까 이게 결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차로 한참을 달리던 앰버는 휴식이 필요했고 중간 뉴멕시코주에 왔을 때 차를 잠시 세우고는 하루 쉬어가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여기서 가족들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엄마, 하루 묵고 내일 다시 출발할 예정이에요. 모든 여정이 순조로울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달리 이 문자는 이번 여정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고 말았죠. 다음날 앰버는 다시 달렸습니다. 한 7, 8시간? 정말 끝없는 사막을 계속 달렸고 마침내 그랜드 캐년 지역에 들어가게 돼요. 아시다시피 그랜드 캐년은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비교를 해보자면 서울 면적의 대략 10배에 달하는 그런 규모예요. 앰버는 이게 초행길이었고 또 여기가 워낙 다니는 차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적으로 구글맵 내비에 의존하고 있었죠. 목적지는 하바수 폭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앰버는 안내를 따라 계속 달렸고요. 그렇게 가던 중 주유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미국 사막을 운전하다 보면 주유소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혹여라도 기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많은 관광객들은 그대로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게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앰버가 차를 보니까 기름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경비가 넉넉지 않잖아요. 근데 이 주유소의 기름이 좀 턱없이 비쌌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좀만 더 버티고 다음 주유소에서 즉각 연료를 채우리라 생각한 채 그녀는 다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한창을 가던 중 앰버는 문득 갸우뚱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길이 좀 불안한 거예요. 분명 구글맵이 이끄는 대로 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앰버가 원래 달리던 도로는 64번 국도. 근데 어느샌가 그녀가 도로가 아닌 선인장만 종종 보이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얼마 후에 도로 안내판이 보이는데 이 길은 관리되지 않은 길이며 여기서 생기는 위험은 모두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너무 소름 돋잖아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 길을 오는 내내 차를 한 대도 보지 못했고 도로는 점점 야생의 느낌이 짙어집니다. 아니 근데 일단 이 구글맵은 계속해서 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앰버도 긴가민가 했지만 어차피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운전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 구글맵이 돌연 작동을 멈췄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고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남아있죠? 차에 기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엠버는 방황했지만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대범했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행동했죠. 우선 911에 전화를 해서 구조를 신청하자. 그래서 핸드폰을 들었는데 신호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도 핸드폰엔 긴급통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엠버가 계속 통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다 간신히 연결이 됐고 핸드폰 너머에 911 대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Hello? 여보세요? 저 지금 여기... 연결이 그대로 끊기고 맙니다. 그제서야 엠버는 자신이 현재 굉장히 위급한 현실에 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 황량하고 넓은 사막에서 기름 없는 차와 덩그러니 남겨져 있으니까요. 엠버는 급하게 차 안에서 남아있는 식량을 확인합니다. 다행히도 로드트립을 준비했기 때문에 먹을 것과 물은 있었어요. 최소 며칠은 버틸 수 있는 거죠. 즉 일정 기간은 그래도 차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상황. 그렇게 그날 밤 엠버는 일단 차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조난 둘째 날, 혹시나 상공을 지나가던 헬리콥터나 경비행기가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땅에다가 거대하게 커다란 SOS 신호를 그려뒀습니다. 그리고 혹여 또 밤에라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모닥불도 피워두었고요. 전날 짧게나마 911과 통화가 됐었잖아요. 지금으로선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요. 신고가 접수돼서 혹시라도 구조대가 위치 추적을 통해 자신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난 3일째, 아무리 기다려도 구조대는커녕 차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아요. 헬기도 없었고요. 그렇게 3일 내내 구조만 기다리던 엠버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당시의 순간을 동영상으로 남겨둡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여긴 너무 덥다. 이 등등의 내용이었는데 사실상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나중에라도 아무도 모를 거고 또 당장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조난당한 지 4일째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엠버는 이 소리에 번쩍 정신이 들었죠? 보니까 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아주 점처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엠버가 미친 듯이 트럭을 쫓아가면서 손을 흔듭니다. 이 기회 놓칠 수 없어요. 죽기 살기로 따라가는데 안타깝게도 트럭 운전수는 엠버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대로 지나쳐 버립니다. 이게 마치 무슨 희망 고문처럼 트럭이 사라지면서 여태까지 붙잡고 있었던 희망감도 사라지고 엠버는 큰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조난 5일째가 되던 날, 그녀는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만 없었습니다. 음식과 물도 떨어져 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직접 핸드폰을 들고 신호가 터지는 곳을 찾아 나서게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혹시나 자기 차와 또 SOS 조난 신호가 있는 이곳을 떠났을 때 또 누군가 여길 지나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래서 차에다가 짧은 메모를 남겨둡니다. 바로 그 당시의 메모인데요. 저는 핸드폰 신호를 찾으러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간 길을 흰색 스포츠 테이프로 표시해 둘게요. 혹시 누군가 이걸 읽는다면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후 엠버는 핸드폰을 들고 동쪽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차에서 점점 멀어졌죠. 하지만 신락 같은 희망으로 계속해서 911에 통화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했을까? 어느 한 스팟에서 기적적으로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여기는 엠버가 처음 있던 곳에서 대략 17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렇게나 멀리 걸어온 거죠. 엠버는 자리 멈춰서서 제발 누군가 이 전화를 받길 바랬고 드디어 911 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막 눈에 눈물이 가득 맺히죠. 이젠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신호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자마자 엠버가 아주 빠르게 자신의 상황을 알렸어요. 저는 하바수 폭포로 가는 길에 조난을 당했어요. 하바수 폭포 가는 길 조난이요. 조난! 하지만 이 짧은 말조차 끝내지 못한 채 연결은 어느 순간 끊어집니다. 얼마만큼의 내용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엠버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 엠버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고 상황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분명 구조대원이 자기 말을 들었을 거고 또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는 건 분명 위급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내 존재를 알 거다라고 믿고 싶었죠.
그리고 또다시 좀 더 신호가 강한 곳을 찾으려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911 신고센터에서는 천만다행으로 이 구조 요청을 접수합니다. 물론 연결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위치를 파악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조난 신고, 그다음에 또 폭포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랜드 캐년 구조팀에 연락을 했고 그들이 수색을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헬리콥터를 띄웠습니다. 그만큼 그랜드 캐년이 어마어마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하바수 폭포로 향하는 길목 모든 곳을 수색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 대원이 저기 보세요! SOS 신호를 발견합니다. 엠버가 그 조난 둘째 날 그려둔 것이었어요. 구조대가 도착을 했죠. 엠버의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겨진 메모까지 확인해요. 동쪽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당시 헬기에 있던 지상구조대가 즉각 연락을 받고 다시 헬기를 띄웠고 그녀가 남겨둔 그 테이프 방향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는데요. 한참을 수색하던 헬기. 얼마 후 사막 한가운데에서 필사적으로 이 헬기를 향해서 두 팔을 흔들고 있는 엠버를 드디어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17일 조난 119시간 만에 엠버는 기적적으로 구조됩니다. 그녀가 남긴 SOS 신호와 또 메모가 큰 역할을 했고요. 구조대원 말에 따르면 이런 패닉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판단력을 가지고 침착함을 잃지 않은 엠버의 행동을 굉장히 칭찬했는데요. 그런데 구조 직후 엠버는 극심한 탈수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치료를 마친 후에 그녀는 그래도 회복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병원에서 살아 돌아온 기분이 어떠냐라는 질문에 나는 오직 가족들을 기다리면서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극한 체험을 겪은 직후 엠버의 행보. 그녀는 구조되고 건강 회복했잖아요. 즉각 그랜드 캐년 관광을 재개했다는 점이었죠. 저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 엠버의 조난 스토리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잘 극복하고 살아남은 것도 중요했지만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이 상황을 빠뜨리게 한 원인, 바로 구글맵이 문제의 쟁점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구글맵은 전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도 앱이에요. 모두가 정보를 신뢰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근데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그랜드 캐니언의 구조대에 따르면 엠버가 향했던 그 길은 이미 35년 전에 폐쇄된 길이었습니다. 구글맵이 과거에 사라진 길을 여전히 지도에 기록하고 마침 그날 그쪽 방향으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엠버의 스토리가 막 이제 해외 토픽으로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나도 거기서 똑같이 길을 잃은 적이 있다는 증언까지 등장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구글맵의 오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집들이 무너졌고 이걸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때 인부들이 해당 주소를 부여받아서 구글맵에 찍고 도착해서는 그 집에 이제 철거 작업을 해야 하는 건데 문제는 구글맵이 엉뚱한 장소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인부들이 도착을 해서 집을 철거를 했죠? 근데 거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집주인은 하루아침에 황당한 상황에 처했고요. 알고 보니까 구글맵이 그냥 호수가 똑같은 다른 집을 오류로 알려줬던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야 구글 측은 해당 지역의 주소 오류를 급히 수정했고요. 자, 이번 엠버의 사연이 알려지고 나서 구글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그게 좀 황당합니다. 구글에서는 여러분, 구글맵은요, 길을 찾는 보조장치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할 때 이미 맵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좀 익숙해진 삶 아닌가요? 오늘 엠버의 조난 스토리가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결국 그 문제의 64번 국도 너머에 폐쇄된 도로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낯선 외국 땅에서 구글맵에 의존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모두가 신임하는 앱이죠. 근데 이게 결국 누군가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건 꽤나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여전히 구글 맵 어딘가에는 삭제되지 않은 폐쇄된 길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모른 채 안내를 따라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명심하세요, 여러분. 구글 맵은 그저 보조장치로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9월 1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빌라단지에서 흰색 투싼 차량이 불에 타고 있다는 화재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긴급하게 출동한 경찰은 불을 진압을 하면서 이게 처음엔 단순 화재 사건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점점 더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차량 안에서 폭발하지 않은 다수의 부탄가스가 있었다라는 점, 게다가 불에 그을린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30대 여성 주 씨였습니다. 이 차량의 소유주였죠. 그런데 이 주 씨 시신이 한눈에 봐도 아주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목과 복부에 상흔이 있었던 것 외에도 몸의 중요 부위들이 도려내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시신의 훼손 상태로 봤을 때 경찰은 이 사건은 차량 폭발 사고로 위장을 하긴 했지만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일 거라고 추측을 했죠. 왜냐면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 그만큼 미워했어야만 이렇게 잔인한 훼손이 보통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역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곧이어서 현장 주변의 CCTV 그리고 차량 내부의 DNA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 이때 아주 의외의 인물 김일곤이 특정됩니다. 김일곤. 그는 이번 사건의 초반부터 핵심 용의자로 지목이 됐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몇 주 전에 연관성이 있는 다른 범죄를 시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한 대형마트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 갑자기 한 여성이 운전하고 있던 차에 탔어요. 그리고 차량채 납치를 시도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때 다행히 마트 보안 요원이 차량을 잠시 멈추게 하게 됐고 이때 여성 운전자가 황급히 도주하게 되면서 미수에 그치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김일곤은 그대로 차량을 가지고 충청도로 도주합니다. 이후로 경찰에 쫓기고 있던 신세였죠. 그런데 이번 그 차량 화재 사건의 피해자 주 씨가 충청남도 아산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차는 여러분 서울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주 씨가 원래 살던 곳이 충청도예요. 그러다가 경찰이 이 사건을 연관짓게 됐고요. CCTV, DNA까지 확인되면서 김일곤이 용의자로 지목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상당히 이 범인의 사진이 자주 등장할 텐데요. 여러분을 좀 기분 좋게 할 만한 사진은 아닐 것 같네요. 사진 속의 김일곤은요, 무려 정과 22범.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노하우가 상당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잡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만인 9월 14일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 그에 대한 현상 수배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3일 후인 9월 17일 날 갑자기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동물병원에 남성이 홀로 들어옵니다. 그는 수의사한테 내 강아지를 안락사시키고 싶다라면서 약을 요구하게 돼요. 수상하죠. 그러니까 수의사가 그건 개를 데려오지 않으면 약을 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게 되는데 그때 이 남자가 갑자기 돌변을 하더니 흉기를 꺼내서 수의사와 간호사를 협박하게 된 겁니다. 다행히 병원 안쪽으로 신속하게 대피한 수의사가 신고를 하게 됐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남성이 검거되는데 알고 보니 그가 바로 김일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수사 초기에 경찰이 이렇게까지 시신을 훼손한 사람이라면 분명 원한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김일곤 그리고 사망한 피해자 주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어요. 전혀 모르던 사이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녀를 납치하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걸까요? 여기서 김일곤의 진술에 따르면 원래 그도 주 씨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만 자신의 복수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녀를 납치한 거라고 약간은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개월 전인 201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4개월 전, 그 당시에 김일곤은 서울 도림동 일대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중 20대 남성 A씨와 접촉사고가 날 뻔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시비가 붙게 되고 결국에는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됐고요. 김일곤에게 벌금 50만원형이 내려졌는데 이때 김일곤은 이건 누명이라면서 아주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소송을 걸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소송 후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그의 분노가 시작됩니다. A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벌금을 냈다라는 생각에 부들부들거렸고 아주 깊은 원한을 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후에 무려 3개월 동안 A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계속 찾아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억울하게 벌금 50만 원 냈으니까 그 돈을 내놔라 라면서 끈질기게 협박합니다. 그러다가 8월에는 차에 타고 있는 A씨한테 흉기를 들고 다가가기도 했어요. 이때 참다 못한 A씨가 폭발을 해서 차에서 내리게 되죠. 그런데 보니까 체격이 커요. 이때 김일곤이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그의 성격이 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다가 또 갑자기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쫄고 도망가는 모습. 어쨌든 이날 이후로 김일곤은 본인이 직접 A씨한테 해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을 납치하자. 그리고 A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도우미로 위장 취업을 시켜서 복수를 하자라는 다소 상식적이지 않은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 계획의 첫 스타트가 바로 일산에 있는 마트 차량 납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때 발견된 CCTV 사진인데요. 김일곤은 마트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 적당한 대상을 물색하면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때 납치는 실패했죠. 이후에 차를 몰고 충청도까지 도주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다시 아산에 있는 한 대형마트 여성 전용 주차장에 가서 대상을 물색합니다. 그리고 이때 김일곤의 타겟이 된 사람이 바로 피해자 주 씨였던 겁니다. 2015년 9월 9일 오후 2시쯤 장을 보고 나온 주 씨가 차량에 탑승하게 되자 재빨리 그 차에 올라탄 김일곤. 칼로 위협을 했고요. 주 씨는 무서움 속에서 시키는 대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주 씨는 김일곤이 A씨에게 복수심을 품고 나름의 그 인질로 납치를 한 건데 결국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왜 죽여야 했을까요? 게다가 자기 자신도 처음에는 죽일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김일곤의 진술에 따른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는 피해 여성 주 씨를 협박을 해서 천안까지 이동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때 난 좀 화장실에 가야겠다라고 주 씨가 얘기를 했고 잠시 차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주 씨가 도주를 시도하게 돼요. 하지만 금세 김일곤에게 붙잡히고 말았죠. 다시 주 씨를 차에 태웠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주 씨가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창문을 막 두드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라고 외쳤고요.
이 김일곤에게는 모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김일곤이 조금씩 자극을 받기 시작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 계획이 이렇게 막 소란을 일으키면은 사람들에게 발각될 수 있는데, 그럼 다 무산되는데? 게다가 이 여자는 계속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를 화나게 하는데? 이런 분노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결국 김일곤은 주 씨를 목졸라 살해하게 됩니다. 이후에 시신을 차에 태워서 서울까지 왔어요. 그리고 서울 광진구의 한 공터로 오게 되죠. 시신을 트렁크에 두고 잔혹하게 훼손합니다. 여전히 저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의 분노? 그런데 왜 그게 시신의 훼손까지 이어졌는지. 그렇게 시신을 트렁크에 채운 채 11일 오후 2시까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요. 마침 이때 작은 접촉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가 딱 나니까 그러면 모든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빠졌고, 증거를 인멸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빌라 단지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불을 지르고 도주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김일곤의 사고방식은 분명 일반적인 사람과 아주 달랐습니다. 사소한 문제에도 과하게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아니, A씨의 사건에서도 벌금 50만 원을 냈다는 이유로 3개월 동안 누군가를 계속 찾아가서 위협을 했다? 물론 5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성들을 이용해서 다시 A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다는 게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주 씨는 그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살인을 피할 수 없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김일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작은 일에 쉽게 그리고 크게 분노하는 사람이 돼버렸던 걸까요? 물론 프로파일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김일곤은 피해의식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자아가 약하고 예민해요. 그런데 스스로 약하다는 것을 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는 분명 A라는 사람을 향하고 있지만 난 A를 이길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때 A를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자기가 제압이 가능한 약자인 여성을 이용해서 A한테 복수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전형적인 강약 약강 성향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피해의식에 쪄들어 있는 그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9월 17일, 그러니까 김일곤이 검거되던 날이었어요. 당연히 경찰서에 왔고 소지품을 다 내놓게 되죠. 그런데 이때 수사관들의 이목을 끄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8명이 이름과 근무지와 인적 사항이 적혀 있는 메모예요. 김일곤은요, 이 메모를 자신의 살생부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 적혀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모두 김일곤 자신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죽여야 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냐라고 보니까 A씨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와의 사건에서 벌금형을 내렸던 판사,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 그리고 과거 본인이 입원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그럼 여기서 도대체 의사와 간호사는 왜 적혀 있느냐? 자신한테 불친절했다는 이유였어요. 제가 우체국 직원이 여기 왜 적혀 있는지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게 정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더 끔찍한 사실도 있습니다. 김일곤이 수사 과정에서 했던 혼잣말인데요. 리스트에 적힌 것들 다 죽여야 하는데.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 충격에 빠지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도 이 리스트에 적혀있는 28명을 전부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들과 김일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은 그냥 일상적인 트러블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잠시 기분 나쁘고 심해봤자 컴플레인을 좀 걸고 넘어갈 정도의 트러블이었던 거죠. 하지만 어떤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있었던 김일곤에게는 이런 일들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전과 22범이었잖아요. 그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나가는 사람의 사소한 행동에 분노를 하고 이에 벌려진 폭력 사건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피해의식이 커진 걸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그러다 보니 그의 어린 시절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었죠.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고 합니다. 김일곤은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좌절감을 겪었고 중1 때 학업을 포기한 후에 집을 나와서 서울로 상경했죠. 이후에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대인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아서 22범이니까 감옥을 들락날락 했잖아요. 총 18년 동안의 교도소 복역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면회자도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출소 후에도 계속 일용직으로 근근히 삶을 이어가던 중 2013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고 장애 6급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삶의 불운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에 자연스럽게 피해의식이 점점 더 쌓여간 것으로 프로파일러들은 분석합니다. 남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닌 일이 그에겐 엄청난 피해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누군가가 희생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가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40점 만점에 33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유영철, 강호순보다도 높은 점수라고 알려져 있죠. 게다가 그는 극도의 예민함까지 더해져서 아주 예측이 불가능한 성향이라 일반적인 사이코패스보다도 위험도가 높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습니다. 김일곤에 대한 일화는 끝나지가 않는데요. 이 검거가 되고 체포되고 또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A씨와의 사건에 대해 나는 억울하다라는 것만 주장합니다. 아니,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죄, 미안함에 대한 표현은 없었다고 해요. 나만 피해자다라는 그의 태도에 변호인단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결국 재판부는 그에게 살아서 평생 속죄하라 라는 의미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김일곤 사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피해의식이 낳은 범죄, 강자 A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훼손된 자존감을 찾기 위해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잔혹하게 화풀이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의 망상에 가까운 이런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약자, 불특정 여성으로 노린 아주 비겁한 인간인데요. 결국 2심에서도 김일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아직까지도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하죠. 김일곤 트렁크 살인 사건, 금요 사건 파일의 디바제시카였습니다.